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자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경험담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직업, 나이, 지역 등은 모두 각색되었으니 혹시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성호라고 하고 올해 44입니다. 평범한 정육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온 가장이었죠.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가게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새벽에 시장에 나가서 좋은 고기를 직접 고르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써드리는 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제 아내 민정이는 40살로 백화점에서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똑똑하고 능력도 뛰어난 여자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보다는 훨씬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왜 저를 선택했는지 의아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고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직장 동료들을 만날 때면 괜히 위축되기도 했지만 민정이가 항상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해주곤 했거든요. 결혼 후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민정이도 직장일이 힘들다고 하면서도 집에 오면 밝게 웃어주곤 했죠. 제가 힘든 일로 지쳐있을 때도 항상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는 아내였습니다. 주말이면 둘이서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곳도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정이가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승진을 위해 열심히 하는구나 싶어서 오히려 응원해줬어요. 더 맛있는 음식을 해서 도시락을 싸주고 피곤해하면 마사지도 해주며 뒷바라지를 했죠. 아내가 성공하면 우리 가정도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이나 옷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자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향수를 바꾸기 시작했는데 전에 쓰던 은은한 향에서 진한 향으로 바뀌었어요. 제일 이상했던 건 저와 눈을 잘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얘기해주곤 했는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물어봐도 그냥 피곤해라는 말만 반복했죠. 함께 저녁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넘겼습니다. 더 이상한 건 아내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집에서 드라마 보는 걸 좋아했는데 갑자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동복도 새로 사고 화장까지 하고 헬스장에 가는 모습을 보니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정이가 회사 워크숍에 간다며 1박 2일로 집을 비웠는데 우연히 그날 백화점에 갈 일이 생겼어요. 혹시나 싶어서 민정이 부서에 들렀더니 동료분이요. 매니저님은 오늘 휴가셨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정이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민정이가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워크숍은 어땠어? 그런데 민정이는 태연하게 좋았어. 많이 배웠어라고 답하더라고요. 심지어 워크숍에서 찍었다는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확신이 섰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사진들도 미리 준비해둔 거였겠죠. 며칠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지만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탐정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 상황을 명확히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탐정이 건네준 사진들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정이가 회사 상사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식당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까지요.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죠. 상간남은 민정이보다 2살 많은 부장이었습니다. 결혼한 남자였어요. 탐정이 조사한 바로는 아내와 아이까지 있는 가정의 남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민정이와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를 반복하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죠. 언제부터였어? 라고 물으니 6개월 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그 이상한 신호들이 모두 맞았던 거였어요.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걸었고 다행히 승소했습니다.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받아냈고요. 하지만 돈으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민정이는 직장에서도 소문이 나면서 스스로 그만두게 됐고 상간남도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죠. 민정이는 결국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육점 일만이 저를 버텨주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손님들과 대화하고 고기를 써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집에 앉아 있노라면 온갖 생각들이 몰려왔지만 그래도 견뎠어요.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 조금씩이나마 마음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더라고요. 가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민정이 생각이 났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2년이라는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긴 터널을 지나온 느낌이었어요.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는 모든 게 어색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저녁에도 혼자 간단히 때우는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정육점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손님들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특히 단골 어르신들이 제 사정을 아시고는 더욱 챙겨주셨어요. 성호야,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좋은 사람도 만나봐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죠. 물론 그럴 마음의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지만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아무도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고기를 고를 때도 예전보다 더 신중해졌고 손님들한테도 더 정성스럽게 설명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매출도 예전보다 늘었고 새로운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사업도 예전보다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서러움을 일로 달래다 보니 더 성실해졌고 고기 고르는 눈도 더 까다로워졌거든요. 손님들도 여기 고기가 제일 맛있다며 더 자주 찾아주셨어요. 경제적으로도 예전보다 나아졌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주말에는 혼자 등산도 하고 독서도 하며 여유를 찾으려 노력했어요. 예전에는 민정이와 함께 했던 일들을 혼자 하는 게 서글프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괜찮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온함이 있었거든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죠. 저녁에 혼자 맥주 한 캔 마시면서 TV 보는 시간도 나름 괜찮았어요. 예전에는 민정이가 드라마 보자고 하면 억지로 봤는데 이제는 제가 보고 싶은 걸 마음대로 볼 수 있었거든요. 축구 중계든 다큐멘터리든 자유자재로 말이에요. 근처 단골 식당 사장님들과도 더 친해졌어요. 성우야, 오늘도 혼자 먹어? 하시면서 이것저것 챙겨주시곤 했거든요. 특히 맞은편 분식집 사장님은 제가 혼자라는 걸 아시고는 김밥이나 떡볶이를 서비스로 자주 주셨어요. 그런 따뜻함이 있어서 외롭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죠. 그런데 그해 가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육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정이가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갑자기 왜 나타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민정이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많이 빠져서 볼이 푹 들어가 있었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예전에 즐겨 입던 화려한 옷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평범한 추리닝 차림이었어요. 무엇보다 눈에서 예전의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성우야. 민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어요. 힘이 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갑자기 와서 죄송해. 하지만 꼭 할 말이 있어서. 저는 손님들이 있어서 큰 소리로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기다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민정이와 마주 앉았어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민정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손톱도 깎여 있고 예전에 항상 봤던 네일 아트도 없었어요. 정말 많이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민정이가 입을 열었어요. 정말 많이 반성했어.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펜션에서 청소일도 하면서 정신없이 지냈는데 하루도 내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아마 울면서 온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못했어. 그냥 내가 힘들다는 생각만 했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지 조금씩 알게 되었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잠시 후 민정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 안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들 쳐다보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 알았어. 너 같은 사람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솔직히 그 순간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2년 동안 혼자 살면서 가끔 외로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정이의 모습이 예전과 너무 달라져 있어서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배신당할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일단 일어나.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 민정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갑자기 와서 이런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길 바라는 거야? 2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민정이는 알아. 정말 갑작스럽게 와서 미안해.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라고 했어요. 민정이는 지난 2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특히 아버지는 한동안 말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서 눈치 보며 살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제가 물었어요. 연락 끊었어. 그 사람도 부인한테 들켜서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 내가 바보였어. 그런 사람한테 너를 버리다니. 민정이는 또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말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민정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2년 전에 그 배신감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돌았습니다. 며칠 후 민정이가 다시 가게로 왔어요. 이번에는 앞치마를 가져와서는 일 도와줄게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민정이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해서 일단 며칠만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민정이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전에 집에서는 설거지도 잘 안 하던 사람이 가게 청소부터 시작해서 손님 응대까지 척척 해내는 거였어요. 단골 손님들도 민정이를 보고 어머, 사모님이 다시 오셨네라며 반가워했습니다. 물론 저희 사정을 아는 분들은 조금 어색해하셨지만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민정이도 손님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했고 일도 빨리 배워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민정이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이것도 해야 해. 이런 식으로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하더라고요. 가게 바닥 청소, 진열대 정리,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내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민정이가 정말 변한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일찍 끝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 계속 일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조심스럽고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이가 성우야,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살겠지만 그래도 내 곁에서 속죄하며 살고 싶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에도 잠을 못 이뤘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다시 시작한다면 예전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하지만 민정이의 변한 모습을 보니 한 번 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일주일 후 저는 민정이에게 대답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절대 거짓말하지 말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할 것. 만약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민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였지만 다시 한 집에서 살기로 한 거죠. 민정이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가게 일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무엇보다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죠. 같은 집에 살지만 마치 조심스러운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민정이는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제 눈치를 보면서 혹시 기분 나쁜 일은 없는지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정이가 이미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일어나서 혼자 준비하곤 했는데 이제는 따뜻한 밥과 국이 준비되어 있었죠. 고마워라고 하면 당연한 거야. 더 잘알게라며 항상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가게에서도 민정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들도 사모님이 오시니까 가게가 더 깔끔해졌네라며 좋아하셨고요. 특히 여자 손님들은 민정이가 있으니까 더 편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기 고르는 것도 민정이가 설명해드리면 더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둘이서 함께 가게 정리를 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일상이었죠. 민정이가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괜찮았어 라고 대답하고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조금씩 늘어갔어요.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가고 가끔 영화도 봤어요. 물론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정이도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것 같았고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죠. 단골 손님들도 저희를 보며 이번엔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옆집 반찬가게 사장님은 둘이 전보다 더 다정해 보인다며 웃으셨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서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고마워하게 되었으니까요. 민정이는 정말 변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힘들어해도 고생 많이 한다는 말 정도였는데 이제는 제가 조금만 피곤해 보여도 마사지 해줄까? 라며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기억해뒀다가 틈틈이 해주곤 했어요. 가게 일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에 시장에 갈 때도 함께 따라와서 고기 고르는 것도 배우고 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도 열심히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는 시장은 너무 더럽다며 가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먼저 같이 갈까?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핸드폰을 투명하게 사용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뒤집어 놓고 메시지가 와도 몰래 확인했는데 이제는 아예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확인하고 싶으면 언제든 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민정이가 워낙 간절하게 말해서 받아들였죠.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항상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또 다른 남자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계속 의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의심들이 조금씩 사라졌죠. 민정이와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웃는 것도 어색했는데 가게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웃고 TV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었어요. 특히 민정이가 가끔 엉뚱한 말을 할 때면 예전처럼 너 정말 바보다라며 장난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가끔 민정이가 늦게 들어오거나 전화를 받을 때면 순간적으로 불안해지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민정이는 제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채고는 오늘 뭐 했는지 다 얘기해줄게라며 하루 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곤 했어요. 고깃집 사장님이 요즘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인다며 웃으셨어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민정이가 고기를 고를 때 이거 어때? 라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대답해주고 가격 흥정도 함께 하곤 했거든요. 예전에는 민정이가 시장 가는 것도 싫어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가끔 동네 산책도 했어요. 물론 손을 잡고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을 수는 있었죠. 민정이가 저기 새로 생긴 카페 가볼까? 라고 하면 그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민정이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이것도 해야 해. 이런 식으로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하더라고요. 가게 바닥 청소, 진열대 정리,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민정이가 내가 정말 많이 변했지? 라고 물어보면 그런 것 같네 라고 답해줬어요. 그러면 민정이는 정말 기뻐하면서 더 잘할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라고 하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인들도 저희를 보며 이번엔 정말 다르다는 말을 했어요. 특히 제 고등학교 동창인 철수가 민정이 누나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네 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거만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겸손해 보여라며 신기해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민정이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고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죠. 혹시 이번에는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택배 아저씨가 제 이름으로 온 소포를 가져다 주셨어요. 발송인 이름도 없고 그냥 제 이름과 주소만 적혀 있더라고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받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소포를 열어봤는데 안에 작은 USB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편지나 메모 같은 것도 없고 그냥 USB 하나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싶어서 민정이한테도 보여줬어요. 이건 뭘까? 누가 보낸 걸까? 민정이도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모르겠어. 혹시 가게 관련해서 온 건 아닐까?
그래서 컴퓨터에 꽂아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USB 안에는 사진들과 동영상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의 주인공이 민정이었어요. 어떤 남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식당에서 다정하게 앉아있는 모습들이 여러 장 있었거든요. 동영상도 있었는데 호텔 로비에서 그 남자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예전 사진인가 싶었어요. 2년 전에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이 이제야 누군가가 보낸 건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민정이가 최근에 입었던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며칠 전에 새로 산 가방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시 또 당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믿었던 게 또다시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화면을 보고 있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민정이가 옆에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화면을 민정이한테 보여줬어요. 민정이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아니야. 나 이런 적 없어.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분명히 민정이었고 분명히 최근 사진들이었거든요. 그럼 이 사진 속 사람이 누구야? 네 쌍둥이 동생이야?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또 거짓말이야? 6개월 동안 나를 또 속인 거야? 민정이는 계속 아니야, 정말 아니야를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 정말 그런 적 없어. 이 사진들이 언제 찍힌 건지도 모르겠어. 정말 믿어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한 번 속은 게 2번이고 이제 또 3번째인 거잖아요. 그동안 연기였어? 반성하는 척, 변한 척 다 연기였다고? 아니야, 정말 아니야. 민정이가 제 팔을 붙잡으며 울었어요. 나 정말 변했어. 이 사진들은 가짜거나 아니면 누군가 조작한 거야. 제발 믿어줘. 그런데 사진들이 너무 선명했어요. 화질도 좋고 각도도 다양했고 심지어 시간대도 다른 여러 장이 있었거든요. 이걸 조작하려면 정말 전문가 수준이어야 할 텐데 누가 그런 수고를 할까 싶었어요. 게다가 민정이 표정도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찍힌 것 같지도 않고 정말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럼 이 남자는 누구야? 제가 사진 속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민정이는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모르겠어.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진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민정이가 그 남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어깨에 기대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심지어 민정이가 웃고 있는 표정도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저한테 보여준 그 조심스러운 모습은 다 가짜였구나 싶었어요. 특히 하나의 사진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민정이가 그 남자와 카페에서 케이크를 나눠 먹는 모습이었는데 민정이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도 더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걸 보니까 정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야? 민정이는 정말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를 계속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동영상도 봤는데 더 충격적이었어요. 민정이가 그 남자와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팔짱을 끼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시간을 보니까 제가 가게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평일 오후였어요. 그때 민정이는 동네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었는데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날 밤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민정이는 계속 울면서 자신은 정말 그런 적이 없다고 했고 저는 더 이상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2년 전에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걔가 똥을 끊지 내가 널 믿다니. 제가 중얼거렸어요.
민정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니야, 성호야. 나 정말 변했어. 이 사진들은 누군가 조작한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방을 나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또다시 이혼 소송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헤어져야 하나? 두 번째 기회까지 줬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민정이는 밤새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어요. 제발 믿어줘. 나 정말 그런 적 없어. 누군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한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새벽까지 그렇게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저는 당분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했고 민정이는 알겠어. 하지만 나 정말 결백해라며 계속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에 나가면서 민정이더러 당분간 가게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손님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정이는 알겠어라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혼자 가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사진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민정이가 또 바람을 피운 걸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 조작한 걸까? 하지만 그 사진들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조작이라기엔 너무 완벽했거든요. 손님들도 사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좀 몸이 안 좋으셔서요라고 대충 넘겼지만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민정이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남처럼 지냈죠. 민정이는 계속 해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가게에서도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민정이더러 당분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정이는 그럼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라도 확인해줘라며 매 시간마다 사진을 보내왔어요. 집에서 청소하는 모습, 장 보는 모습,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다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더 역겨웠어요. 이미 늦었는데 무슨 소용이냐 싶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가게 일을 다 해야 하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복잡했거든요. 손님들이 사모님은 언제 오세요? 라고 물어보면 좀 아프셔서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말하는 것도 싫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민정이는 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가게에서 돌아오면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고 물어보곤 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민정이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를 반복하면서 울곤 했죠.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2년 전에 도움을 받았던 그 변호사님이었죠. 또 오셨네요 라며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사정을 설명하고 USB를 보여드리니까 이번에는 증거가 더 확실하니까 소송이 수월할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상간남이 누군지는 알아내셨어요? 변호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사진만 있고 신원은 파악 못했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럼 일단 포렌식 감정부터 의뢰해 보시죠. 요즘 디지털 증거는 조작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사실 포렌식 감정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진들이 너무 선명하고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냥 절차상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변호사님이 권하시니까 일단 따라하기로 했어요.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서 정교한 조작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포렌식 업체에 USB를 맡기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가게 일은 혼자 해야 하니까 더 바빴고 집에 가면 민정이가 계속 울고 있어서 더 짜증이 났거든요. 차라리 나가서 살라고 하고 싶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아내니까 그럴 수도 없었어요. 민정이는 정말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평소보다 더 집착적으로 변했거든요. 제가 어디 가면 꼭 따라오려고 하고 화장실까지 따라오려고 할 정도였어요.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믿어줘를 하루에 100번도 넘게 말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민정이가 그 사진 속 남자를 정말 모른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사진이 찍힐 수 있을까? 그리고 민정이가 내가 언제 그런 옷을 입고 나갔는지 기억도 안 나라고 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분명히 최근에 입었던 옷들인데 기억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어느 날 저녁 민정이가 성우야, 나 정말 억울해라며 또 울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들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정말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표정이 정말 진심 같아 보였어요. 연기라기엔 너무 절절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아무리 민정이가 억울해해도 사진과 동영상이 있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게다가 시간과 장소까지 다 나와 있는데 말이에요. 제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에 다른 남자와 호텔에 가고 식당에서 데이트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일주일 후 포렌식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 나왔으니 직접 와서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 기대 없이 갔어요. 그냥 조작 흔적 없음이라는 결과를 듣고 소송 진행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포렌식 전문가가 말하는 걸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 영상과 사진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니 여러 군데서 조작 흔적이 발견됩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조작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문가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림자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사진에서 따온 걸로 보이고요.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정교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면 실제 인물의 얼굴을 다른 몸에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진들이 전부 가짜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실제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람 몸에 합성한 것들이에요. 아주 정교하게 작업되어서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포렌식 분석으로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민정이가 진실을 말한 거였어요? 제가 또다시 의심하고 상처를 준 거였고요. 포렌식 업체에서 나와서 차 안에 앉아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민정이를 얼마나 괴롭혔을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동시에 화도 났어요. 누가 이런 정교한 조작을 해서 저희 부부를 이렇게 괴롭힌 거죠? 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저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민정이한테 사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민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왜? 집에서 기다려. 할 말이 있어.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안함과 동시에 누군가 이런 짓을 했다는 분노가 올라왔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정이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포렌식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맞았어. 사진들이 조작된 거였어. 민정이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울더라고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나도 미칠 것 같았어라며 계속 울었어요. 저도 민정이를 안아주며 정말 미안해. 또 의심해서라고 사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는 거였어요. 이런 정교한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왜 저희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걸까?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경찰에서는 사이버 범죄팀에서 수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USB에 남아있는 디지털 흔적을 추적해서 범인을 찾아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밤 민정이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혹시 예전에 우리한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2년 전 상간남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거든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내일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드디어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대체 누가 이런 악질적인 짓을 했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범인은 다름 아닌 2년 전 민정이와 불륜했던 그 상간남이었어요. 김진수라는 놈이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질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그놈은 2년 전 소송에서 진 후부터 계속 복수를 계획해왔다고 했어요. 전문적인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고 저희 집 주변을 몰래 감시하면서 민정이의 일상을 촬영했대요. 그리고 그 영상들을 조작해서 마치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것처럼 만든 거였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놈이네요. 담당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2년 동안 이런 걸 계획했다니 정상이 아닙니다. 몰카까지 설치해서 부인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요. 듣고 보니 정말 무서웠어요. 그동안 저희가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진수는 저희가 다시 화해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대요. 민정이가 변했다는 소문도 들었고, 그래서 더 분이 났나 봐요. 자기 때문에 이혼했는데 다시 합쳐진 게 배가 아팠던 거죠. 그놈이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증거를 보여주니까 결국 자백했습니다. 쟤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 배가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심한 놈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놈이 이번 일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2년 동안 저희를 괴롭힐 방법을 계속 찾고 있었대요. 가게에 익명의 악성 리뷰를 올린 것도 그놈이었고 가끔 받았던 장난 전화도 그놈 짓이었어요.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죄, 그리고 스토킹 범죄까지 적용됩니다.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처벌받을 겁니다. 게다가 정신감정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제야 마음이 좀 놓였어요. 재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더 많았어요. 그놈은 2년 전 소송 후에 회사에서도 잘렸고 아내한테도 이혼당했대요. 그래서 더 비뚤어진 것 같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망가진 걸 저희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거죠. 민정이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무서웠어라며 떨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니. 저도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2년 동안 그런 감시를 받으며 살았다는 게 정말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민정이가 정말 변했다는 것도 확인되었고 제가 괜히 의심했다는 것도 분명해졌으니까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사님이 피고인 김진수는 2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피해자 부부를 괴롭혔습니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어요. 그놈은 법정에서도 후회하지 않는다며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하지만 판사님은 매우 악질적인 범행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정신적 피해 배상금도 지급하라고 했고요. 법정을 나오면서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악인이 처벌받는 순간이었거든요. 민정이도 이제 정말 끝났구나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저도 민정이를 또 의심해서 정말 미안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민정이와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응,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행복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진수 그놈이 감옥에 들어간 후 여러 가지 추가 범죄들이 밝혀진 거예요.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김진수 관련해서 추가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가보니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놈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괴롭혔다는 거였어요. 전 회사 동료들한테도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심지어 전 아내에게도 스토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박도 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수천만 원을 잃었어요. 그래서 더 비뚤어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놈이 왜 그렇게 저희를 괴롭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망가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불법 투자 사기에도 연루되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 가담해서 수십 명을 속였습니다. 피해액만 수억 원이에요. 정말 한심한 놈이었어요. 그런 놈이 저희를 도덕적으로 심판하려 했다니 웃기는 일이었죠.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딥페이크를 이용한 악성 스토킹 사건이라며 기사가 나왔거든요. 저희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됐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이런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는 사례가 되었죠. 김진수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런 직원이 있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놈이 회사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어요. 동료들한테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회사 기밀도 유출하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건 그놈의 전 아내도 저희한테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피해보셨죠? 라며 사과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2년 동안 스토킹 당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아내 얘기로는 김진수가 이혼 후에도 계속 괴롭혔다고 해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직장까지 찾아와서 복합받자고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 놈이 저희한테도 그런 짓을 한 거구나 싶어서 소름이 돋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놈이 감옥에서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교도관한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며 계속 억지를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나간 놈이었어요. 그런 사람과 엮였던 민정이가 얼마나 불운했을까 싶었죠. 민정이도 그 소식들을 듣고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구나라며 떨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헤어졌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된 거잖아. 정말 그랬어요. 그놈의 계획대로라면 저희가 다시 이혼하고 서로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언론에서는 김진수 사건을 디지털 성범죄의 새로운 유형이라고 분석했어요. 실제 불륜 사진이 아니라 조작된 사진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요. 법무부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저희 사건을 참고 사례로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몇 번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런 악용 사례도 늘어날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너무 고통받지 않도록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민정이도 저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김진수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감옥에서도 그런 비열한 짓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교도관이 말해주셨어요. 정말 인과응보였죠. 김진수의 부모님도 저희한테 사과하러 오셨어요. 아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자식을 키운 저희가 부끄럽습니다라며 무릎까지 꿇으시더라고요. 저희는 부모님 잘못은 아니에요라고 위로해드렸지만 정말 안쓰러웠어요. 그 부모님 말씀으로는 김진수가 어릴 때부터 성격이 삐뚤어져 있었다고 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남 탓만 했어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라며 우셨어요. 유전인지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타고난 악인 같았어요. 김진수가 다녔던 대학 동창들도 그때도 이상한 놈이었다며 증언했어요.
여자친구가 자기를 차면 스토킹하고 친구들이 잘 되면 질투해서 방해했어요. 그런 놈이 결국 이런 큰 범죄까지 저지른 거구나 싶었어요. 회사에서 김진수와 함께 일했던 동료도 정말 악질이었다고 말했어요. 승진해서 밀리면 상사 험담하고 후배가 잘하면 트집 잡고 정말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런 짓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가장 충격적인 건 김진수가 다른 전과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전 여자친구 스토킹으로 경고를 받은 적도 있고 회사에서도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전력이 있는 놈이 또 이런 짓을 한 거였어요. 정말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할 인간이었어요. 그런 놈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밝혀졌고 그 놈도 확실히 처벌받았으니까 후련했어요. 악인은 결국 벌을 받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8장. 김진수가 완전히 몰락한 소식들이 하나둘씩 들려왔어요. 감옥에 간 후에도 그놈의 인생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교도소에서 연락이 와서 김진수가 다른 수감자들한테 집단 따돌림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감옥에서도 여자를 괴롭힌 놈들은 제일 천대받는다고 하잖아요. 김진수도 예외가 아니었나 봐요. 밥도 혼자 먹고 운동 시간에도 구석에 혼자 있어요 라고 교도관이 말해주셨어요. 정말 자업자득이었죠. 더 웃긴 건 그놈이 감옥에서도 내가 뭘 잘못했냐며 계속 억지를 부린다는 거였어요. 상담사와 면담할 때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뻔뻔한 놈이었어요. 그런 태도 때문에 가석방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했고요. 한편 김진수와 관련된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 회사 여직원 중에 그놈한테 스토킹당한 사람이 3명이나 더 있었다고 해요. 모두들 그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놈의 대학 동기 중에도 피해자가 있었어요. 김진수한테 사업 투자하자고 속아서 1,000만 원을 잃었어요 라며 뒤늦게 신고한 거예요. 알고 보니 그놈이 예전부터 지인들을 상대로 소규모 사기도 쳤던 거더라고요. 언론에서는 김진수 사건을 연일 보도했어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악질 범죄라는 제목으로 특집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졌어요. 저희 사건뿐만 아니라 그놈이 저지른 다른 범죄들도 모두 공개되었죠. 특히 그놈이 불법 도박으로 잃은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총 8천만 원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수사 결과 밝혀졌거든요. 그 돈을 마련하려고 지인들한테 사기도 치고 회사 돈도 횡령하려 했다고 해요. 김진수의 전 아내도 언론과 인터뷰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거짓말만 했고 바람도 여러 번 폈어요. 민정이가 그런 놈과 엮였던 걸 생각하니 정말 불쌍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놈이 다른 여자들과도 불륜 관계를 가졌다는 거였어요. 민정이만이 아니라 다른 기혼 여성들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이혼하고 나랑 살자며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정말 시리얼 킬러 같은 놈이었어요. 그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민정이에 대한 시선도 많이 바뀌었어요. 김진수한테 속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실제로도 그랬고요. 민정이도 그놈한테 완전히 속아서 인생이 망가질 뻔했으니까요. 김진수의 회사에서도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재직 중에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려 했고 동료들 사이에 허위 소문을 퍼뜨려 조직 분위기를 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놈을 왜 진작 해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었어요. 그놈의 부모님도 완전히 절망 상태였어요. 다시 한번 저희한테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네요 라며 또 사과하셨어요. 이번에는 현금 봉투까지 들고 오셨는데 저희는 받지 않았어요. 김진수가 살던 동네에서도 완전히 퇴출되었어요. 그런 악질이 우리 동네에 살았다니라며 주민들이 분노했거든요. 그놈의 부모님도 결국 이사를 가셨다고 해요. 정말 온 가족이 몰락한 거였죠. 가장 웃긴 건 그놈이 감옥에서 나도 피해자다라며 계속 억지를 부린다는 거였어요.
도박 중독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다며 변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못된 놈이었어요. 그런 김진수와 달리 저희는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정이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가게 사업도 더 번창했어요. 손님들도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인다며 부러워하셨죠. 어느 날 저녁 민정이가 제게 말했어요. 성우야, 끝까지 날 믿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곁에 남을게. 나도 죄가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민정이가 먼저 잘못했긴 하지만 마지막에는 제가 의심해서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민정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번엔 우리가 같이 지켜내자. 그 말을 듣고 민정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기는 처벌받았고 저희는 더 강해졌으니까요. 몰락한 김진수의 초라한 모습과 대비되어 저희 부부는 정육점 불을 켜고 다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맞이하고 저녁에는 함께 가게를 정리하는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손님들도 사모님이 정말 달라지셨네라며 민정이를 칭찬해 주셨어요. 실제로도 민정이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겸손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김진수 관련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감옥에서도 교화 거부하며 반성 없는 태도 지속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정말 구제불능인 놈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그런 악인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진심은 결국 남는다는 걸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김진수 같은 악인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저희 같은 선량한 사람들은 결국 행복을 찾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정말 완벽한 사이다 결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제 아내 민정이가 2년 전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했는데 2년 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돌아와서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조작된 불륜 사진을 보내와서 또다시 의심하게 되었죠. 하지만 포렌식 결과 모든 사진이 가짜였고 범인은 2년 전 상간남 김진수였어요. 그놈은 2년 동안 복수를 계획해서 딥페이크 기술로 가짜 증거를 만든 거였죠. 결국 김진수는 여러 범죄로 처벌받아 완전히 몰락했고 저희 부부는 더 강한 신뢰로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첫 번째 불륜 때 바로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조작된 증거를 받았을 때 바로 포렌식 감정을 의뢰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